8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걱정들보다 주가가 내려온 게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이 왜 샀을까라는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환율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죠? 아, 정말 많이 정신이 없죠. 네. 네. 요즘 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네. 한참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1300선을 바탕으로 뭐 좀 지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었는데 지난 6월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 반응들을 보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물가가 9.1이라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왜 안정적이었을까? 그동안에는 악재를 계속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물가가 너무 높다. 통화정책이 너무 외파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간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높긴 한데 이제는 물가가 꺾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사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반복되었던 악순환의 고리에 있어서 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의 악순환의 고리가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의 되돌림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월말 월초를 맞아서 이제 다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기술적 반응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이제 8월 10일에는 CPI, 7월 CPI가 또 나오는데요. 최근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시차는 좀 존재하겠지만 물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면 저는 아마 8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응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증시가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베어 마켓 랠리로 보느냐 아니면 단기 그냥 반등 정도로 가볍게 봐야 되는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베어 마켓 랠리로 보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저평가, 좀 다소 언더슈팅인 구간들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2600선 회복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2600선이냐 물어보신다면은 펀더멘탈 대비 계리율을 봤을 때 마이너스 2표준 편차를 조금 더 극복하는 마이너스 1표준 편차까지만 올라온다 해도 뭐 15% 정도 반등 여력은 있고, 그리고 이익 대비 영업이익 전망 대비 연초율 괴리율 보면은 22년 괴리율은 19%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23년과의 괴리율은 16%이기 때문에 충분히 갭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인 매매 패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원달러는 외국인이 왜 살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넘었습니다. 1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2주 연속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왜 샀을까라는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환율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럼 달러 인덱스 왜 가파르게 올랐냐? 반대로 유로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깰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이었는데, 즉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국내 변수도 워낙 약세 압력을 높여주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국내 변수보다도 유로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올해 초부터 100으로 놓고 같이 그려보면 좀 국면이 조금 나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밑에 있는 구간, 파란색이 밑에 있는 구간, 그리고 요 앞전에는 파란색이 위에 있는 구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가 약하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신다면 이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인데 요 100 밑에서 등락을 보일 때는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1% 이상 오른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르는 100 이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팔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주 이익 전망 변화율을 보면은 2분기 실적 전망은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변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그 흐름들을 보면 이전 3주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1% 이상, 많게는 2% 이상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들어서 실적 전망 변동이 좀 제한되었다. 라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12개월 포워드 PR 밴드 3년 평균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도 뭐 언더슈팅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슈 때도 그리고 남유럽 위기 때 그리고 요때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지력을 보여줬던 레벨까지 깼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630선이라고 한다면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이 1 표준 편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어느 정도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서 좀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반등 시도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2300 오늘 2363인데 네. 2364 정도인데 여기에서 8월 정도까지 해서 한 2650 정도? 네, 30에서 50 정도. 2630 정도 네네.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이 되겠죠? 네. 지금의 그냥 이 분위기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악재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변수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웬만한 악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쇼크가 아니라면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여서 원달러율 1,350원을 넘어선다든지 그 이전에는 아마도 뭐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반전을 한다든지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무역수지 적자 부분에서는 최근 유가가 좀 레벨 다운되면서 수입하는 원유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약간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과 바이든과 사우디 간의 좀 엇갈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은 8월 초, 그러니까 8월 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감산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어요. 거기서 감산이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증산이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유가가 오르면서 지금의 분위기, 물가는 안정될 거야라는 분위기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고는 현재 드러나 있는 변수, 악재는 없다. 뭐 악재가 있긴 한데 시장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을 막 뒤흔들어 놓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 시즌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애플만 해도 네. 이번 오늘 아침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애플의 네. 그 뭐죠? 기대치가 확 떨어지면서 네, 감원 계획도 발표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의 변화에 좀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림을 뒤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요 그림이거든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못했습니다. 14조 3천억이 예상됐는데 14조밖에 안 나왔지만 증시는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시장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보단 그래도 낫다.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좋아질 거야.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이미 선반영되었었는데 실적에 대한 걱정들보다 주가가 내려온 게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괴리율을 좁히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다시금 인식을 하면서 그 괴리율을 좁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네?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라고 하면서 그 괴리를 좁히려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이익 전망이 여기 22년 이익 전망이 요 짙은 색 97.7이고요. 23년 이익 전망이 95.3입니다.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 21.6%, 21.4%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괴리율을 보면 22년 이익 전망과는 19%, 23년 이익 전망과는 16.7%가 괴리가 벌어져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익 전망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전망이 떨어지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부분들이 인지되면서 좀 이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 레벨이 아마 2650선 전후가 2630에서 50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에 애플 발표로 좀 급락한 거죠. 사실 왜냐면 그렇죠. 2% 이상 가까이 올랐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간 거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계속 기업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아까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하셨듯이 그냥 실적 발표하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반등이 시작이 될 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저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보면은 두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시즌에는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받아들면서 좀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덜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주가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본다면 더 나빠지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분기 실적 시즌 때 실적이 안 좋으면 얼마나 빠졌냐? 아시다시피 대형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메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 넘게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지는 남아있지만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주가에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폭락의 시작점이 아니라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3분기, 4분기 실적 불안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금 폭락할 거라는 전망보다는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면서는 좀 안도하고 이제 문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가이던스를 주지만 실적 가이던스보다 더 못한 3분기 실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적 전망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수 레벨 다운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8월 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2630, 5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건 그 이후에 그럼 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 빠진다는 분들은 일단은 경제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우리가 기대감으로 어쨌든 올라가는데 8월까지는 안도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 영업이익 전망이거든요. 보시면은 275조였던 게 지금 260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22년 이익 전망도 240조대에서 230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향 조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눈높이가 낮아졌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이미 소비, 소득, 그리고 주택 경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까지 꺾이게 된다면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기업 실적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실적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들을 한번 다시 보여주신다면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분기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3분기는 10%입니다. 언제 수준이냐? 2017년, 18년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레벨이거든요. 순이익률은 좀 많이 떨어져서 6.5%인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8.7. 이때도 2017년, 18년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은 훌쩍 넘어선 수준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 들어서 제조업 경기가 더 떨어지는 모습들, 더 둔화되는 모습들 50 밑으로 내려가고 PMI도 50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익 전망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되면서 지금 밴드레이션 밴드 하단이라고 생각했던 지수대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한 두 달간의 흐름, 네. 요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의 그 뷰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근데 이제 지금 환율 문제도 우리 1,350원이 그 마지노선이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워낙 강자다 네. 보니까 네. 각자 막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자꾸 건드리려는 네, 네.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각자 어려우니까 경제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강해지고 빨라지고 세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 변수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10이 단기적으로는 좀 맥스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볼 수 있는 레벨은 한 115 정도. 왜냐면은 미국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좀 낮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에 60% 이상, 70% 이상이 유럽, 영국, 일본 요 세 나라가 네.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안정을 찾지 않는 한 달러 강세가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누가 더 많이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국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해서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인가?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일본하고 유럽이 더 힘들어져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화 혼자 강세로 가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환율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유 수입에 대한 비중들이 좀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간의 관세 철회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미중 관련해서도 이제 뭐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또 강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네. 지금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미국은 계속 강하게 인상하고 이로 인한 금리의 역전차.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신흥국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미국으로 그러면서 신흥국의 경제 위기 이론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한번 과거에도 한국도 미국과 금리 역전이 한 번 되면 20개월 정도 이상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항상 돈이 빠져나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었었는데 그때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경기 흐름. 네. 왜 금리 인하라고 금리 인상을 할까?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유동성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제한하는, 제어하는, 좀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역전되고 그 역전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뒤바뀔까? 과거에 그런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취약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유동성 흐름 외에도 물가 상승,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들이 부재한 부분들. 그래서 최근 얘기가 되는 나라들이 흔들리고 어쩌면은 위기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제가 좀 어느 정도 탄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일부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흥 아시아 그게 한국까지 전이되는 그림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언젠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도 중국도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당분간 휴전 이 정도. 왜냐면은 얼마 전에 중국 부총리하고 옐런 재무장관하고 대화한 내용들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서로 협력하자, 서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누가 그러셨는데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공산당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여가지고 외계인을 물리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협력을 해서 조금은 풀어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대중국 관세 철회 이슈가 조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38%밖에 안 되는데요. 트럼프한테 집니다. 지금 트럼프도 지지율이 나오나 보죠? 네. 가상 대결을 시켜요. 어떤 대학교에서 매월 가상 대결을 시킵니다. 트럼프는 아직 안 죽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하는데 6월 달에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1%포인트 졌어요. 7월 달에 바이든이 3%포인트 더 떨어져서 4%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면 1위가 트럼프입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외국의 시각과 네. 미국 내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트럼프 때는 좋았거든요. 경제가. 네. 하긴 딴 거를 떠나서 네. 그냥 증시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 자꾸 맞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네. 막 옐런 혼내고 파월한테 네.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트럼프 인기가 많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 때 참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이든 지지율이 낮냐라고 하면은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 순서인데요. 압도적으로 93%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7월, 8월 달에 여러 가지들을 할 거다. 유가를 낮추려는 움직임,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의 카드가 대중국 관세 철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철회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그리고 교역도 개선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은 저점 대비 30% 올랐는데 한국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새로운 정부 출범도 있었고 그 안에서 한미 정상회담, PIF 가입, 그리고 나토 참석, 그리고 탈중국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의 가장 기저에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저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350원이 좀 한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대가 있는데 거기 고점이 여기까지 있거든요. 더 높여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과열권에 돌아 있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요 고점은 낮아지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주간 차트에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일간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원달러율은 더 올라갔는데 요 고점은 낮아지는 그림들이 또 나오고 스토캐스틱스도 조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지금은 여기서 1350원, 1400원으로 가는 흐름보다는 1300
1,220원, 1,330원 이 정도 레벨에서 좀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금 1,250원대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원달러 환율이 한 번은 슬로해질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풀리는 그림들이 좀 퍼즐같이 맞춰지면서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 외국인의 매수를 통한 그러니까 이 반등의 주요 그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전망과 다르게 외국인이 계속 사주지 않는다면 그럼 반대로 그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접어야 되는 건가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거든요. 거래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6조대로 뭐 줄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휘둘렸던 것도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진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출회되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도 대거 출회되면서 뭐 지지선, 밸류에이션, 뭐 가격 메리트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여력도 좀 내려갈 것이고 다시금 2300선 지지력 테스트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큰 흐름들을 본다면 아니 단기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은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아 다행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원달러율이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심리만으로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현상, 환율은 오르지만 어쨌든 우리 거기에 맞춰서 금리 역전차 해소가 됐든 뭐 우리 내부의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잖아요. 이번에도 네. 이제 최초로 50bp 올리면서 빅스텝을 했는데 네.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금융주들을 올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또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죠.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할 수밖에 없다. 왜 은행이나 그쪽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되기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험도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에 대한 의견은 조금 낮추자 스탠스는. 그런데 증권은 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평가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다. 반등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이쪽은 조금은 괜찮다. 금융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내에서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그림들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들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은행권에 있어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한 것만큼 대출금리를 올릴까? 그건 좀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배당에 대한 매력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톤다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번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5분 능선을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연준에서 내년 전망치를 내놓은 게 점도표로 3.8. 3.8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1.75에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75bp 인상. 네, 75bp 인상하면은 2.5인데 3.8에서 2.5는 1.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인데요. 요 밑에는 블룸버그 전망치인데요. 여기서 전망하는 건 3.65입니다. 그러니까 3.8까지 가지 않고 네. 조기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게 2분기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금융주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시 이제 하락 추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점점 세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화학주가 됐든 철강주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피크아웃. 네. 아무리 지금 실적이 맞습니다. 좋아도 피크아웃 얘기가 딱 나오면 아 여기가 끝인가 봐. 이러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좋아지는 그림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그림들이 속도가 더뎌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 굉장히 취약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5분 응선을 지났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폭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금융주의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이게 쭉 올라가는 그림으로는 좀 보기 어렵고 다만 배당 차원에서의 매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배당 여력이나 배당 전망을 보면은 전반적인 대형 금융주들은 8% 9%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하셔도 좋겠지만 차익 실현 측면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이제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에서 8% 9% 얻어도 시세 차익에서 15% 20% 떨어지면 마이너스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계속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지만 사실 연준의 계획에 의하면 올 연말 뭐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